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좀 추웠었는데 추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확실히 좀 추위가 느껴지니까 겨울이 왔구나 싶고 좀 굉장히 좀 위축되는 느낌? 네. 돌아다니기도 좀 겨울을 그렇고. 느끼시면 어떡해요. 아니, 겨울 가고 있어요 이제. 그래요? 아직 한창인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긴 너무 한데 무섭더라고 다른 지역. 다른 전남 지역에는 눈 피해도 맞아요.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두 분은 눈 많이 보면서 잘하셨어요? 아니 저는 고향이 여수니까요. 눈을 거의 보지를 못하고 자랐고 눈 보면 환장하죠 저는. 자, 뭐 속된 말로. 저는 그래도 봤던 것 같아요. 이규라 변호사는 익산 출신이니까 전북 익산. 거기는 좀 그래도 눈이 네. 상당히 오죠. 그래도 옆에 오고 나서는 눈을 또 그렇죠. 못 본 지 귀중,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자, 적당히 갑자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많이 네. 오면 또 사고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두 분 또 추운 와중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 네. 잘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판결은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지난 12일이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 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최근 내란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 전 장관의 혐의의 핵심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란 네.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이렇게 세 가지 혐의인데 네. 우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전 장관이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12월 3일 당시에 국가의 무력, 치안 체계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로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보고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예. 단전 단수 조치,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라든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호준 뉴스공장 이런 곳들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장이 소방청장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오면 조치를 해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저희가 그 내란 관련 재판 이야기할 때 몇 번 다루긴 했었지만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임무를 해야 한다라고 좀 규정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임무를 하면 내란 중요 뭐 종사 임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이 법은 이제 역할의 수준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그냥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혐의인 것이고 예.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종사자. 혐의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실행 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예. 그 내란을 계획하거나 지휘하고 뭐 통제하거나 또는 조직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전 장관이 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단전 단수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랑은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2상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을 보면 예. 언론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마비시켜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계속되도록 하려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 이것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엘리트 법조인인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강조를 했죠. 이 전 예. 장관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14년 15년간 판사로서 그런 경험이 재직했던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아마 이제 이러한 지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나 말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특검은 이제 그렇죠. 판단을 그런 거죠. 네.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주요 혐의 중에 위증
폭행 관련된 것도 있다고요? 네, 이 혐의는 뭐냐면 작년 2월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서 네. 유증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음. 사실 뭐 이 전 장관은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의 순간에서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허위 증언이다라고 네, 이제 특검은 보고 판단을 있습니다. 네.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혐의들로 종합했을 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 법조인으로서도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률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구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 중에서도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형 규정은 그런데 예. 징역 15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수준의 구형이었고 실무적으로 보면은 징역 15년이라는 숫자는 예.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더라도 예. 굉장히 좀 상단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중한 구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이고 이것은 이제 특검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바라보기를 단순 가담이나 소극적 관여가 아니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는 1심 언제입니까? 예, 다음 달 12일로 다음 달 예정됐습니다. 2월. 네, 2월 2월 12일. 12일. 자, 보통 이 구형된 형량하고 이제 1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관련된 재판, 특검 이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선고가 탁 이렇게 나온 게 없죠.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구형량 대비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날 것인지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네. 곧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선고 결과도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예.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일단은 다투는 것이 이제 일단 내란이 있었는지부터 예. 다투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단전 단수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다투고 예. 그리고 단전 단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할 거로 볼 것인지 굉장히 이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할 때 과연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것이냐. 실제로 어쨌든 내란을 일으켰지만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양형에 계엄을, 반영이 될 것인지. 근데 이제 그리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항상 많은 그 양형 요소 중에서 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는 굉장히 그 유리한 양형 요소인데 예.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상은 하긴 좀 조심스러우시겠죠, 두 분은 아무래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뭐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만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예. 탄핵 사건 거기서는 분명히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죠.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맞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만약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내란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 그게 어쨌든 하나의 큰 내란 사태를 지금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줄기가 된 중심이 되는 그렇죠. 근데 내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 재판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재판부마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항소하고 상고를 해서 상고심 가면 이제 모두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결론으로 통일이 되겠지만 네. 현 단계에서 각자 다른 재판부에 산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예.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쪽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 애초에 때문에 뭔가 성립이 안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도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저 재판부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될 건데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또 아니라고 판단할 뭐 구속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판결이 그러면은 판사들이 내릴 때도 네. 그 다른 이제 재판부
그걸 심히 좀 보겠네요. 아무래도. 당연히 참고를 하실 거고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력하게 참고를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당연히 다른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네, 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다뤄본 내용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얘기였고 선고 일단 1심은 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특검은 15년 징역형을 좀 구형을 한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준비한 주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죠. 나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토크 친족 상도례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한 취지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되고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친족 상도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죠. 자,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남들 다 힘들다 장사 안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아니 좀만 더 넓혀서 가면 좋겠구만. 가게 좀 넓힐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아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옆가게 저기도 내놓는다 그러더라. 아니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저 가게까지 딱 인수해서 넓혀 놓으면 매출이 쫙 올라갈 텐데 돈이 없어. 아니 우리 장모님 한 달 전에 개돈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그거 좀 빌릴까? 엄마 빌려줄까? 이거 내가 3년이나 넣은 개돈이네. 자네 잘 쓰고 주게. 1년 후에는 나도 써야 되니까. 네네 제가 사이가 돼가지고 이거 뭐 떼먹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2년 후 장모의 돈을 빌린 사위는 1년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아니 내가 있으면 안 주겠어? 아니 있는데 어디 꿍쳐놓고 안 주겠냐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아니 장모님이 돼가지고 자식들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또 뭐 경찰에 신고를 해? 나 몰라 배제라 그래. 친족 상도례라는 거 내가 다 알고 빌렸다 이 말씀이야. 어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개돈을 두둑하니 받은 장모님 역할을 했는데 나 좀 흥분했어요. 돈이 수중에 돈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위에 아유,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디 실화 바탕은 아니죠 작가님? 예, 아니고요. 자, 꽁트로 친족 상도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친족 상도례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 이 정도로 알면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좀 세분을 해서 가족 간의 그러니까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한 거를 이제 그래서 형법에 둔 특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 328조 1항에 있는데 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굉장히 넓죠 범위가 예. 벌어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죄는 되지만 형을 면제해 준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이 과거에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가족 재산의 개념이 강하던 시절에는 네. 이게 어떤 개개인의 가족이지만 개개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뭔가 그렇죠. 대가족화가 있었고 전 근대적인 그 개념의 하에서는 예. 이것이 어떤 이런 가족 간의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공권력을 개입시켜서 처벌한다 이런 개념이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형법이 제정된 게 1953년 경인데 예.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1953년이면 네. 몇 년 된 그 거예요? 70년이 넘은 거죠. 한 72년 정도 존속을 했던 아주 오래된 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개정이 안 작년까지도 됐어요. 계속 유지가 되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가족 간에 이 돈 거래도 그쵸. 별의 맞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이런 그렇죠. 세상에 이 친족 상도례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뭐 요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구시대적 발상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자, 이 친족 상도례가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뭐 한 2주 전에 없어졌다 이 네.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2024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328조 1항,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형면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직계열적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게 친족 상도례인데 예. 일단 이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에 이미 결정을 한번 했어요. 아, 헌법 맞지 않다 헌법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25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친족 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은 완전히 폐지된 게 맞아요. 예. 대신 뭐 친족 상도례 규정 자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형면제 조항 자체는 없어졌지만 네.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는 무조건 형이 면제되는 시대였다라면 네. 지금부터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다면 네.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백난천난 피해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처벌할 수가 없는 가족끼리는 죄였다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렇죠. 엄마 처벌할 지갑에 수 없어. 엄마 지갑에 손을 대도 처벌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이제 엄마가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전환됐다고 엄밀한 보셔야죠. 의미에서 친족 상도례가 완전히 폐지는 아니고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형법 328조 중에 1항 네. 형 면제 규정만 폐지가 된 것이고 이제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족 간의 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재산 범죄가 모두 원래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의 강도죄를 저질렀다. 예. 그냥 절도가 아니라 그럼 예. 강도죄는 애초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뭐 손괴죄 같은 것도 그러니까 모든 재산 범죄가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형 면제 조항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좋고 말씀 주시면서 이게 구시대적이다 그리고 전근대적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쭉 있어 오면서 생겼던 부작용들 뭐 언뜻 몇 가지 떠오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내부의 문제는 예. 국가의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깔려 있던 시대였고 그때 예.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지금 대가족이라든지 농경 중심 사회에서 핵가족이라 가족 정보상업 중심 경제로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내 것도 아빠 것도 다 우리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건 내 거 아빠 거는 아빠 거 뭐 이제 요즘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고 공유 재산이라는 것도 좀 더 희박해져서 네. 이제 경제 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유를 설시하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꽁트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장모님의 갯돈을 빌렸는데 일단 사위는 좀 아는 건 좀 있었어요. 친족 상도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발해도 어차피 나는 형벌은 안 받아라고 면제되라는 걸 이미 알고 약간 패째라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악용한 거죠. 악용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면 이제는 형을 내릴 수 있게 된 그 거죠. 장모님이 고소를 고소를 하시면 처벌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네. 아니 그럼 그 전까지는 고소를 해도 형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가족 간이지만 재산 범죄를 저질렀네. 그러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형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죄는 맞지만 형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형 면제를 선고하는 거죠. 뭐 기소 유예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그쵸, 그냥 아예 그쵸. 없이. 형면제.
예. 아, 그랬군요.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작년 말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자,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건이 가장 이 법 규정을 좀 설명하기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박수홍 씨 측에서 나라를 바꿨다라는 얘기들도 보도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이제 실제로 박수홍 씨 사례는 친족 상돌의 이런 문제랑 어떻게 좀 연관이 됐었는지. 일단은 이제 그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피해액이 뭐 60억 원이 넘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피해액이 몇십억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 왜 과거에 이거를 친족상돌 적용했냐면 가족 간에는 이런 피해 회복도 좀 용이하고 관계 회복에도 이제 만약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피해가 크면 이거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피해액이 예. 엄청 중요한 경우에 예. 이러한 손해의 전부가 용이하다고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한 것이고 예. 실제 박수홍 씨 사건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책임을 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형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박수홍 씨 가족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러한 사례가 뭐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라고 좀 이제 자평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국민들에게도 알려준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기사 제목이 막 박수홍 괴롭힌 네. 형법상 친족 상도례 네. 폐지 뭐 네, 이렇게 네. 많이 좀 떠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 앞으로 가족, 친족 간 재산 범위, 재산 범죄 이런 것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고죄 고발을 했을 때 네. 재판을 받아서 형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고죄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소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한 친족 내 관계에 해당하고 예. 재산 범죄에 해당하면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의무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형법에 나와 있는 조항의 친족, 가족의 범위 자체가 새로 바뀌거나 하진 그 않았습니까? 부분을 어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핵심적인 것은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여기서 뭐 친족의 개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예, 그 부분은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의 개념은 민법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족에는 우리가 말하는 혈족, 뭐 인척, 뭐 요런 개념들이 다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고로 사도는 아니에요. 친족이 사도는 그러니까, 포함 안 됩니까? 네, 사돈한테 사기치면은 처벌 받아요. 그건 고소가 없어도. 장모님은요? 장모님은 장모님. 인척의 범위에 포함돼요. 아, 내 그래요? 배우자의 그거잖아요. 배우자의 직계혈 쪽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포함되죠. 인척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장모는 또 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도는 어쨌든 네, 남으로 네.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군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않았어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럼 부모가 자녀의 통장 관리를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임의로 쓴 경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좀 애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요? 우리가 통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은행에다가 맡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은 일단 은행이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법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맡긴 사람은 내가 은행에 대해서 내가 맡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 있는 예금 채권이 있는 것이지 그 돈 자체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이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내 하셔야지. 통장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 통장의 주인이죠. 예. 근데 그래서 나는 은행에 대해서 내가 이 예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는 것이고 그 돈 자체는 일단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 뭐 통장이나 계좌이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했을 때 네. 임의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친족 상도례 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 부분은 부모가 가져간 거라도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엄마 어렵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현금. 이게 지금 현금을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져갔다. 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통장이니까 그렇죠. 자녀랑 같이 사는 집에 자녀 방에 지갑이 쉽게 있어요. 예.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셨다. 네. 친족 상도례 원래 적용됐죠.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예.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절도잖아요. 예. 근데 제 현금 카드를 빼가지고 ATM에서 인출을 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을 속여서 빼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그때는 제가 아니라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M에서 인출하면 절도죄, 창구에서 인출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법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은행을 수도 속인 게 있습니다. 돼요. 은행은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돈을 내어준 게 되는 건데 은행을 속인 죄가 되는 은행은 거네요. 그렇죠. 은행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자의 개념이 그 해당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때는 애초에 친족상도례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러면 처벌됩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현금이 오고 가야 돼요. 아니요, 현금이 그럼- 아니라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쨌든 피해자가 친족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피해자가 은행이라면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그 골자는 친족 상도례가 네. 폐지가 됐다. 네. 이제는 가족 간에도 재산 범죄가 생겼을 때 고발을 하고 형을 이제 받도록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미 발생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형 명제 이 폐지 그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이제 이게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또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 6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의 이제 고소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법에 호소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6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고소를 하셔서 이제 뭐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처리. 예.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족 상도례 관련 형법 규정이 이렇게 형벌을 면제하는 게 없어진 것, 이 폐지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친족 상도례 규정은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가급적으로는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않고 뭐 가정 내부에서 정리하자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 인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가족을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예. 피해자가 원한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예.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친족 상도례 폐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전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